자,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어쨌든 제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올해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도록 하는데 보통 그 첫날은 오리엔테이션 비슷한 걸 하는데 첫 시간에 제가 한 3년 전쯤에 합격 전략 설명회라는 타이틀로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공부 방법이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안 합니다. 합격 전략 설명회를 안 해요. 매년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고 공부를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윌비스 아마 홈페이지에 아니면은 제 그 홈페이지 칼리프리스트 가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 2월 달은 윤리를 합니다. 윤리 다 아시죠? 그죠? 서양 윤리, 동양 윤리, 한국 윤리를 하는데 전체 시험 문항수 중에 거의 50%를 차지하면 당연히 우리는 도덕윤리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보충 자료 보시면은 그 2페이지 있죠? 거기 보시면은 그 서양윤리 출제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동양윤리는 동양윤리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에 스피노자, 휴me, 칸트, 밀 그 다음에 좀 크게 이야기해서 목적론과 의무론이죠.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출제 비중이 그 동양 한국까지 다 합치면 대단히 높습니다. 거의 50%에 가깝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포함된 이론과 학자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 양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또 달리 좀 생각해 보시면 재밌어요. 그 천재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건 정말 즐거운 겁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천재들이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고 따라가다 보면 PPT 맞네? PPT가 없네? 제가 말하는 사이 좀 띄워주세요. 네. 보시면 재밌어요. 그냥 재밌다 생각하시고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제 강의에 참여를 하셨는데 박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죠? 학위를 하기 위해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와 대학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원래 학문의 발전이란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조적 오독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휴메이 있었는데 다음에 칸트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칸트 다음에 헤겔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참여해 보신 적은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학회 같은데 철학과 학회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칸트 전공자하고 헤겔 전공자 둘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분위기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런 것도 발견했습니다. 칸트 전공자 열받아가지고 입고 있던 이 위에 상의 벌써 던지면서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칸트도 아니고 헤겔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는데 헤겔 전공자가 보기에 그러니까 칸트 전공자가 보기에 헤겔은 칸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칸트 전공자가 보기에 헤겔이 칸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칸트 전공자가 보기에 저놈은 완전히 칸트를 잘못 이해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학문은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창조적으로 오독을 하는 거예요. 오독으로 그치면 안 되고 개념을 재구조화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학문이 발전해 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문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하나 다 회의하고 비판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학문을 하는 그 태도예요. 근데 여러분은 학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는 그냥 수학의 공리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소크라테스다. 덕은 지식이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의문이 들죠.
아니 왜 덕이지식이야? 공자님은 덕이지식이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덕에 대한 관점도 있잖아요. 이상하네라는 의문을 원초적으로 차단하시라는 겁니다. 이건 시험 공부예요. 그냥 어떤 수준에서는 그 사상가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학문은 처음에 초학자들은 사상가들의 글을 읽으면서 사상가들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다가 어떤 수준 가면 이걸 비판해보고 자기 스스로 개념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학문은 발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중세의 뭐 아퀴나스나 뭐 아우구스누스가 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야 하기 때문에 행복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 뭐 그러면 안 돼. 거기서 끝내요. 괜히 앉아가지고 왜 안 될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가가 마치 공리처럼 이야기한 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 어떤 이론에 대한 물음이 계속 생길 거예요. 게다가 이 윤리학은 아주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철학의 한 분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에는 여러 분과들이 있어요. 존재론도 있고 인식론도 있고 논리학도 있고 다음에 실천 철학이라고 보통 불리워지는데 이 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물리법에 따르면 정치학하고 윤리학이에요. 정치학하고 윤리인데 윤리학은 대부분의 학자가 윤리학적 저수를 거의 마지막에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던 논의들을 쭉 한 다음에 이 결과물들이 윤리학에 다 녹아들어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윤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인식론적인 막 물음도 생기고 존재론적인 물음도 생기고 뭐 그런 물음들이 막 생기는데 우리는 윤리과예요. 철학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물음이 생기더라도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이런 게 스피노자 같은 실체 개념 같은 거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실체 개념도 이야기하고 막 해요. 그냥 외우면 돼요. 아, 스피노자는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느 수준에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음을 잘못 던지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공부가. 물음을 잘못 던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다. 날쌔입니다. 이 존재론 하나 가지고 한 10년 걸려요. 한 10년 걸립니다. 인식론 가지고 한 5년. 우리는 윤리학을 하고 어느 순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를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물음의 깊이를 넓이를 자꾸 넓혀가지 마세요.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의 점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논문을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 문제가 여러분한테 논문을 쓰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상가의 생각을 외우고 외우려면 이해는 해야 되죠. 이해해서 외우고 외운 걸 답안지에다가 쏟아내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하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씩 제 홈페이지에 그 질문란이 있는데 보면 상당히 심오한 질문을 해요.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고 인식론적인 질문을 하고 아, 이거 왜 이럴까? 왜, 예를 들어서 왜 소크라테스가 제가 생각하는 덕은 그게 아닌데 좋은 질문이에요. 시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시험에 여러분들 조금 뭐 얍삽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만약 제가 이 공동체가 대학의 학문 공동체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는 학문 공동체가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에 제가 지금 나눠드렸던 자료가 있을 텐데 이거 지금 보충 자료 보시면은 뭐 쭉쭉쭉 있죠. 글이 있죠. 요거는 지금 좀 이따 아마 PPT를 띄울 겁니다. 그 PPT에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교재를 좀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제가 판서를 못 합니다.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써놓고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메모지만 갈겨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못 읽어요. 제가 제 글씨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판서를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명의 도움을 좀 받아서 여러분한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자, 그리고 그 보충 자료의 단원이 끝날 때마다 제가 그 학습 포인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 복습하실 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뭐 소술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복습하실 때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주어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쓸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드린 거니까. 그리고 주요 주제들입니다. 주요 주제들이니까 한번 뭐 복습하실 때 도움, 여러분 복습의 방향 그리고 공부의 방향을 좀 잡아 드리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개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상가들의 핵심 개념들 있죠. 개념들과 그 개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좀 정리해서 제가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아마 이 교재를 가지고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모든 것이라고는 절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 이렇게 참여를 하셨으니까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시간 동안 적어도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숙지를 해두시고 그 이후에 뭐 확장하는 건 여러분 노력이겠죠, 그죠? 여러분 노력일 텐데 적어도 제가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무조건 좀 숙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의가 올해 한 14년 차인데 짧으면 짧고 뭐 길면 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 경험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경험은 우리를 속입니다. 경험을 믿으면 안 돼요. 경험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화들짝 놀랍니다. 여러분 시험 경량성 이러다가 시험장 딱 가고 시험 문제 보면 이 경량이 안 맞는데 경험은 우리를 속여요. 경험은 필연성이 없어요. 대신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현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서 합격선 안에 들 수 있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개념들 잘 암기하시고 이론적인 흐름들 머리에 잘 넣어두시면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좀 확장을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될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좀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아마 하시다가 이제 아마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을 겁니다. 학원에 오신 분들은 수업 날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저 4층에 가보면은 연구실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오시든지 가급적이면 수업 끝나고,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에 하셔도 됩니다. 쉬는 시간에 하셔도 되긴 한데, 쉬어야죠. 인간이 어떻게 계속 일을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니면은 제 홈페이지 이름입니다. 칼리폴리스라고 그리고 이렇게 포털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여기 들어가면은 질문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제 능력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윌비스에서 지금 수강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윌비스에 수강하시는 분도 여기 홈페이지 질문은 이 칼리폴리스에 들어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개로 나눠 놓으니까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헷갈려서 모든 질문은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해주시면 제가 나름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합시다. 이게 우리가 지금 동서양 2,500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딴 이야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8주차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제 경험인데 이게 8주차에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보강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는 2번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목금이 될 겁니다. 목금이 될 텐데 그거는 그 전주에 제가 미리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공고를 드리는데 이걸 서양 동양 2,500년 역사를
8주에 끝낸다는 건 이건 사상가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이지만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서양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상가들부터 보도록 하지요. 자, 이분은 프로타고라스예요. 그리고 이게 그 학파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소피스타 학파는 없어요.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학문 공동체 자기들 나름의 학파를 구성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에피쿠로스 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리스토텔레스 학파가 있거든. 소유 학파라고 있는데 소피스트는 학파가 아니에요. 그냥 요 아테네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지혜로운 자예요. 소피, 지혜, 현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 고대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복수용으로 써요, 많이. 왜냐하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소피스테스 뭐 이런 식으로 복수용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자, 서양 윤리를 이분들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역사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들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오니아 학파라든지 뭐 있어요. 뭐 잘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스의 철학의 출발점은 자연 철학이에요. 자연 철학이 뭐 탈레스, 뭐 아낙시만드로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피타고라스도 여기에 속해요. 피타고라스, 프로톤, 뭐 많아요. 헤라클레이토스, 제논, 뭐 등등등 많습니다. 많은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탐구했냐면 이걸 탐구했어요. 이거 자연. 그런데 설마 뭐 나무 탐구하고 뭐 식물 탐구하고 그러진 않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연의 제1원리. 세상 만물은 막 생겨났다 변하죠. 생겨났다 사라지고 운동하고 변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 가변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게 뭘까? 그게 뭘까? 이 온 세상 만물들을 다 만들어내면서 그것들이 운동 변화를 이끌어내면서도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면서도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 게 뭘까? 그걸 탐구했어요. 그거 자연의 제1원리라고 이야기를 아르케를 탐구했는데, 그래서 뭐 탈레스는 물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다. 뭐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다. 피타고라스는 수다. 뭐 이런 식으로 요걸 탐구했거든요. 자, 이걸 탐구를 했는데 이거 사실상 실패예요. 실패하고, 자, 요때 그 그리스 지역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리스가 팽창합니다. 폴리스들이 막 만들어지고 다음에 상업적 활동을 통한 부가 축적되면서 도시국가 폴리스가 발전을 해요. 특히 아테네. 도시국가 폴리스가 발전을 하면서 일단 자연 철학은 실패를 하고 도시국가 아테네가 발전한 그 도시국가 폴리스들이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전환되냐면 자연이 아니라 폴리스 안에서의 인간에게로 관심이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문학에서도요, 소정시가 그 시대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소정시가 어떤 거 아시죠? 그 이전에 전부 서사시예요. 소정시가 이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폴리스 안에서의 인간의 삶. 이게 이제 그 이전에는 자연의 제1원리가 무엇인가가 주요 관심이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폴리스 안에서의 인간의 삶이 이제 주요 관심이 된 거예요. 그 시작점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피스트, 좀 이따 보시면 소크라테스 있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사실상 주제가 동일해요.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동일해요. 폴리스 안에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예요. 폴리스 안에서 인간으로서 잘 산다는 것,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는, 도시국가 폴리스 안에서 우리가 잘 살고자 하잖아요. 인간의 삶을 탐구했다가 관심이 거기 있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폴리스라는 도시국가, 작은 공동체, 작은 국가 안에서 인간으로서 잘 산다. 잘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는 이게 주제예요. 예.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좀 변형해서 이야기하면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폴리스 안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건 어떤 걸까? 행복한 삶은 어떤 걸까? 이게 주제가 됩니다. 이거는 소피스트든 소크라테스든 플라톤이든 아리스토텔레스든 주제가 동일해요. 관심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대신에 답이 달라요. 하기 때문에 나눠져요.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동일한 문제를 던졌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소피스트가 다르고 소크라테스가 다르고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는 비슷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르고 나중에 좀 더 확정해가지고 에피쿠로스가 다르고 스토아가 달라요. 그래서 이론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주제가 같아요. 그리고 이 주제는 윤리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학 왜 합니까? 인간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공동체 안에 태어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 안에 태어나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한 개인으로 잘 사는 삶, 시민으로서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네. 잖아요. 윤리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윤리학의 자, 지금부터 이 주제를 다뤄보는 겁니다. 도대체 잘 산다는 게 뭘까? 잘 산다는 게 뭘까? 돈 많고 막 예쁘게 생기고 막 신체 건강하고 뭐 이런 게 잘 사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자, 지금부터 물론 여러분들 이 소피스트들 중에 잘 사는 거 돈 많고 그거 가지고 막 쾌락을 즐기고 즐겁게 살고 이런 게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대답이에요. 의미가 있는 대답이잖아요. 그죠? 자, 한번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분들부터 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이분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켜두고 있고요. 상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교과서는 보편주의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소피스트의 윤리적 입장이 상대주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어둡지 않죠? 어두운가요? 괜찮습니까? 예. 자, 먼저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 사람들이 뭘 탐구했냐?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의 삶.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게 더 이상 자연의 제일 원리 이런 게 관심이 아니에요. 폴리스 안에서 인간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있죠? 요걸 탐구했고요. 자, 활동 목표는 현실에서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구축하고 이걸 가르치는 것. 뭐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들이 이제 활동 목표 이렇게 뭐 실용적인 지식 구축한다 그랬잖아요. 이분들 탐구 방법이 보통 경험균학적 방법이라 그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명만 들으세요. 자, 경험균학적 방법은 딴 게 아니죠. 여러분들 과학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는데 여러 관찰 사례들을 쫙 모아요. 여러 관찰 사례들을 쫙 모은 다음에 일반적 원리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경험에서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경험에서 출발해서 그 경험 자료들을 가지고 실제적인 지식들을 구축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입장에 도달하게 되냐면 야, 영원하고 보편적인 지식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중에 프로토콜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식이란 뭘까? 지식의 가치가 뭐냐?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식의 가치가 뭐냐? 얘가 가치 있는 이유는 얘가 영원하고 불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가치는 그것의 유용성에 있다. 뭐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요. 자,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신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서 소피스트의 상대주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소피스트의 상대주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요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상대주의 인식론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요 교재의 내용하고 보충 자료 내용 어떤 부분에서 살짝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보충 자료를 따르세요. 제가 그 수업 준비하다가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바꾼 거니까 만약에 살짝 다른 점이 있으면 보충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익히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충 자료 한번 읽어봅시다. 도대체 상대주의 인식 논리란 뭘까? 읽기 전에 여러분 인식이 뭐예요? 인식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식이 뭐냐면 자 대상 X에 대하여 혹은 판단을 얻는 과정을 인식이라고 해요. 플러스 그 과정을 거쳐 우리가 알게 되는 지식 판단 있죠. 그렇죠? 그것도 인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 판단을 얻는 그래 대상 X에 그러니까 인식 대상이죠. 예를 들어 김병찬이 있단 말이에요. 자, 김병찬은 이제 대상이죠. 여러분이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으면 김병찬은 X, Y, Z 등등등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병찬을 연구해가지고 이런 판단을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이 판단을 이끌어내는 과정도 인식이고 그 인식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이 판단, 이게 지식이죠? 김병찬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이것도 인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인식론적, 그러니까 상대주의 인식론이란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자, 이 물이 있는데 여기 칠판이 굴곡졌네? 어떤 물이 있다 칩시다. 물이 있는데 한 50도 정도 된다 쳐요. 50도 정도 되는 물이 있다 쳐요.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 그 물에다 손을 딱 넣어요. 넣더니 어떤 사람은 뜨겁다, 이렇게 핫하다 라는 판단을 했어요. 이게 그 사람에게 인식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닌데? 시원한데? 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 인식론적 상대주의란 뭐냐면 뭘 이야기하냐면 이런 판단은 상대적 타당성만 지닌다라는 말이에요. 상대적 타당성만 지닌다. 자, 보편 타당성을 지니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소피스트에 의하면 인식 대상에 대해 개인들이 내리는 판단, 즉 지식 인식은 오직 상대적 타당성만을 지닌다. 달리 말해 그것은 절대적, 객관적, 보편적 타당성을 지니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또 뭐 설명만 잠깐 드릴게요. 논리학에서 타당성은 논리학에서 타당하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논증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죠. 이 논증 과정을 통해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는데 이게 참이면 타당하다 그래요. 이게 참이면 그 결론이 어떤 논증 과정, 그러니까 타당한 논증 과정을 통해 참인 명제를 이끌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논증은 타당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상대적 타당성만을 가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상대적 타당성만. 자, 이게 홍길동은 이 물에 대하여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병찬은 이 물에 대하여 차다라고 이야기했죠. 언뜻 보면 반대되는 명제잖아요. 자, 상대적 타당성을 가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 판단은 적어도 홍길동에게는 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판단은 적어도 홍길동에게는 참이에요. 자, 근데 완전히 다른 판단하고 있죠? 김병찬은? 적어도 김병찬이 내린 이 판단 있잖아요. 이 대상 물에 대하여 내린 판단은 김병찬에게는 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타당하다는 거예요. 홍길동에게는 이거 있잖아요. 이 판단 있잖아요. 이 판단은 홍길동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없죠? 이 판단은 보편 타당성을 지닐 수 없어요. 이게 진리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판단이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주장은 뭘 함축하냐면 요 판단과 이 판단 사이에 진리값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보편적 기준에 대한 알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한 판단은 가변적인 존재 방식을 지닌 인식 대상과 관계하는 인식 주체의 감각 지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 뭐 이게 인식 문제 이야기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인식 대상은 보세요. 인식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사이의 관계예요. 여기에서 일어나요. 생겨나죠? 소피스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우리 뭐 탈레스 뭐 이런 사람 자연의 제일 원리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없어. 없어도 있어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가변적인 대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지금 보고 있는 거 생겨났다 없어지고 이런 것들 있죠. 요 관계 내에서 인식 대상 자체가 가변적이에요. 계속 변해요. 그리고 우리의 인식은 경험에서 출발하고 경험에 그러니까 특히 감각 지각 우리 오감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거 있죠? 그것에 의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이성에도 주어지잖아요. 이성은 오로지 감각에 의해 주어진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소피스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소피스트가 우리는 이성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성은 어쨌든 간에 인식을 얻는 능력이에요. 인식을 판단을 이끌어내는 능력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성이 무엇을 가지고 인식을 하냐면 감각 지각된 것만 가지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감각 지각에 없는 것들은 이성에도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감각은 우리 감각 자체도 때때로 막 이렇게 막 달라지잖아요. 게다가 그 감각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식 대상도 계속 변해요. 이러면 고정적인 어떤 영원 불변하는 어떤 인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식적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은 오직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지식만을 소유할 뿐 결코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지식을 소유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들이 내리는 판단의 진위는 판단 주체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고르기아스가 그 회의주의하고 상대주의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런데 결론은 같아요. 회의주의는 아예 참인 그 판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해요. 적어도 상대주의자는 요 판단은 이 사람에게는 참이다. 이 판단은 요 사람에게는 참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회의주의까지 가게 되면 참인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결론은 같아요. 회의주의자든 상대주의자든 간에 절대적이고 보편적이고 영원한 어떤 지식의 존재를 다 부정해요. 하니까 자, 그리고 개인들이 내리는 판단의 진위는 판단 주체에 따라 상대적이며 그러한 판단의 진위를 판정해주는 보편적 기준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다 그랬죠? 이게 인식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인식 대상은 언제나 가변적인 것들이고 우리의 인식은 언제나 경험에서 감각 경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 영원 불변한 것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해요. 자, 요런 그 인식론과 관련되어 있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취하다 보니까 이게 곧바로 윤리학적인 입장으로 전이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판단이죠. 이게 도덕적 지식이잖아요. A는 선하다라는 판단이죠. 그렇죠? 그런데 홍길동은 A는 선하다 그런데 김병찬은 A는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판단 또한 상대적 타당성만 지녀요. 그러니까 홍길동에게는 A는 선한 거예요. 하지만 김병찬에게는 A는 악한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판단은 판단 주체에게는 참인 거예요. 대신에 이 판단들 사이의 진위 여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보편적 기준도 없다. 자, 이런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볼까요? 자,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지식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인식론적 상대주의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거 판단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식인 한에서는 어떠한 그 보편적인 도덕적 지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내리는 도덕 판단 있잖아요. 각 개인들이 내리는 도덕 판단은 그 개인에게만 타당할 뿐이다. 자, 도덕 판단의 진위 여부를 가려주고 도덕 규범들의 체계들 사이의 우애를 결정해주는 보편 타당한 기준 그런 거 없다. 조금 더 양보해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근대에 가면 경험론의 한 사람이 바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재됨은 지각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각 안에 있지 않는 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외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비트겐슈타인이 말씀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건 침묵하라고. 어쨌든 간에 외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뭐 있을 수도 있죠. 우리 그 전체 물리학자들이 그러던데 외계인은 100% 있답니다. 그런데 지구에 온 적은 없대요. 그게 물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구와 다른 은하 사이의 거리를 따져봤을 때 그리고 빛의 속도를 따져봤을 때 걔들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온다라면 어떤 물리학자가 이야기하던데 그건 비극이다. 걔들이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개한 생물체 보면 짓밟고 싶은 생각 들죠? 데려다가 실험해보고 싶고 들죠? 걔네들 그런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좋다. 오지 않는 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자 보세요. 우리 지각 안에 외계인 없죠?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지각 안에 없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건 없는 거예요. 있다 없다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뭐 있다 치자. 보편 타당한 기준 있다 치자.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식적 한계에 의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 그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 확립된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다양한 도덕규범 체계만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제가 아까 이 판단에 대하여 이건 홍길동, 김병찬 이렇게 했죠. 이건 개인이죠. 이걸 사회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사회의 도덕 체계와 미국 사회의 도덕 체계가 다르죠. 동일한 사태, 그러니까 행동이나 어떤 인간의 성품에 대하여 미국 사람들은 선하다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악하다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회에서는 타당해요. 미국 애들의 판단은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타당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판단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타당해요. 그러니까 개인을 사회로 넓히며 자, 이런 걸 사회적 상대주의라 그러죠. 자, 어떤 도덕규범의 효력은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들의 도덕규범을 따르고 있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도덕규범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거는 상대적 타당성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규범이 미치는 그 효력의 범위는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가 우리한테 야, 그 어른 만났다고 허리 숙이고 인사하지 마. 그 악수하면 되지. 우리가 미국 사람들 가가지고 이런 쌍놈들 뭐 어른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고 고개도 안 숙이고 악수할 때도 걔들 악수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두 손으로 내밀면 되게 당황해요. 어른이고 뭐고 다 한 손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꽉 쥐면 안 됩니다. 정말 친한 사람 아닌 이상에는 처음에 악수하는데 이거 손을 꽉 쥐면 안 돼요. 요 살짝 이렇게 터치 정도만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악수할 때 다 방법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짓을 한다. 가가지고 우리가 막 저 쌍놈들 막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도덕규범이나 도덕체계가 미치는 효력은 그것을 규범으로 인정하는 개인 혹은 사회. 거기까지. 자, 따라서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도덕규범을 다른 개인이나 사회에 보편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상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고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로마에 강요해서도 안 되고 로마의 법을 대한민국에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상대주의의 장점이죠. 하나의 장점이죠. 관용 뭐 이런 장점이죠. 문화다원성에 대한 인정 뭐 이런 장점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일반적인
윤리적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건 인식론적 상대주의로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도덕 판단도 일종의 도덕적 지식도 일종의 판단이고 지식이고 어떤 형태의 지식이든 간에 그건 상대적 타당성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이게 윤리적 상대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 뭐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좀 봅시다. 하나가 아니지만, 자, 소피스트들은요, 이 사람들 재미난 사람들인데 물론 모든 소피스트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교육학 이런 거 하실 때 소피스트 뭐 순회 교사 뭐 이런 표현들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가정 교사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 특히 아테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칠판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아테네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고라라는 데가 있어요. 아고라라는 데, 민주정 아테네에 가면 이런 광장, 시장을 같이 이렇게 겸하고 있는 광장이 있고 그 광장에 아마 아고라라고 있는데 이 단상이 있어요. 단상이 있는데, 자, 아테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뭐 노예 이런 사람들 빼고 누구나 여기에 올라가서 자유민이면 자기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어요. 대신에 몇 가지는 지켜야 돼요.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테네가 믿는 신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아테네가 믿는 신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기독교인들 계실 텐데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시면 바울이 뭐 크게 성공한 지역도 있고 조금 성공한 지역도 있는데 완전 박살난 지역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가다가 진짜 거의 완패한 지역이 아테네예요. 그때 바울이 여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막 이렇게 연설을 해요. 여러분들이 믿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뭐 그래가지고 뭐 끌려 내려오고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 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몰려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냐면 아테네인들은 호기심이 많거든요. 야, 또 어디서 새로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단다. 원래 다신교적인 이렇게 있잖아요. 다신교도들은 다른 신을 이렇게 수용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뭐 이렇게 꺼리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면서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 신은 죽었다가 살아났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근동에 죽었다 살아난 신은 예수님 말고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막 몰려들는데 막 아테네 신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죽을 뻔해요. 끌려 내려가는데 아테네에서는 실패해요. 바울이 전도여행 아테네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딴 데는 이제 막 초기 교회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아테네가 안 만들어져요. 아테네에서는 안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올라가서 그러니까 소피스트 어떻게 했냐면 여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 PR을 하는 거예요. 여기 좀 노량진에 학원들 있잖아요. 막 간판에 막 나만 믿어라, 나만 따라오면 여러분 합격,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덕을 가르쳐 드리겠다. 라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하면은 여기 이제 사람들 몰려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쟤 똑똑해 보이네? 자기 가정교사로 데려가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덕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의 한 주제예요. 메론 같은 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소크라테스한테 물어요. 지금 소피스들이 덕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는데 덕은 가르칠 수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프로타고라스 편 같은 거 봐도 덕을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피스트는 덕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먼저 소피스트가 생각하는 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동양적인 개념을 잊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유사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덕 개념에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일단은 그건 잊으세요. 있고 자 보세요. 일단은 요 일반적 의미부터만 간단하게 쓰면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저 덕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고대 그리스어로 아레테라고 합니다. 요걸 덕으로 번역한 건데 요 단어를
자, 지금 서양 고대 윤리를 전공하신 전문가들은 이걸 보통 덕으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예전엔 다 덕으로 번역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거의 덕으로 번역하지 않아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훌륭함, 뭐 탁월성,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인들이 요 단어를 쓸 때 어떤 의미로 썼냐면 요런 의미로 씁니다. 자,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 물건에 고유한 기능이 있죠. 에르곤이 있어요. 이것도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교탁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고 교탁이라고 할 때 이미 기능을 생각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존재자들은 존재자들 나름의 고유한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고유한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 쟤는 아레테가 있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탁이 지금 자기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죠? 그러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그거 보고 저 교탁은 아레테가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교탁은. 그러니까 아레테라는 말은 도덕적 의미로 사람에게만 사용된 말이 아니에요. 강아지도 자기 나름의 기능이 있죠. 그러면 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으면 어유 아레테가 있네. 근데 강아지 뭐 덕이 있는 개 이렇게 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탁 보고 어유 이 교탁 덕이 있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훌륭함, 탁월성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에 고대 아테네인들은 이 아레테를 그런 의미로 썼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능함이에요. 능함. 능력이에요. 능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덕이라는 거. 덕이 있는 상태는 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상태. 능함. 무엇을 해낼 수 있는 능함. 우리가 뭐 이렇게 근육을 빵빵 키워가지고 물건 잘 들잖아요. 그러면 물건 들 때 능하잖아요. 그럼 아레테가 있는 거예요. 교탁이 무너지지 않고 자기 기능을 잘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자기 기능과 관련해서 기능 수행과 관련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아레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능함은 능함인데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소피스트한테는 개인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의 능함. 자, 폴리스 안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이 생기겠죠. 아테네만 한정합시다. 스파르타인데 빼고. 아테네만 한정하면 민주정 아테네 안에서 여러 가지 개인 문제들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그런 개인 문제를 잘 처리해야 민주정 아테네 내에서 잘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개인 문제를 잘 처리해야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민주정 아테네 내에서 저 개인 문제를 잘 처리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직접 민주주의 체제 아닙니까? 여기는 정치사회 사상 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 민주적 제도들이 있어요. 재판소 같은 데 있죠. 민회 같은 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소크라테스 선생님 재판소 끌려가가지고 변론다고 그랬잖아요. 자,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이런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 사람들이 쭉 모인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서 자기 자신의 주장을 변론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약화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문제 생길까요? 만약에 재판에 지면 민사소송에서 지면 재산 다 날라가요. 형사소송에서 지면 잘하면 죽어요. 하기 때문에 민주정 아테네에서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이 변론술 같은 거예요. 수사술. 민회에서 변론술 딴 게 아니에요. 물론 소크라테스 변론술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타인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기술.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주로 많이 가르친다고 했던 게 수사술, 변론술 이런 거예요. 그게 다 뭐죠?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입신양명, 특히나 민주정 아테네 같은데 그 능력이에요. 이게 덕이에요. 이게 소피스트들이 생각했던 덕이에요. 내가 덕을 가르치겠다. 아고라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덕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기술을 가르치겠다는 거, 이 능력을 갖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되죠. 자, 그러면 덕의 교수란 현실에서 21년도에 필요한 능력, 기술의 가르침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소피스트들의 이 주장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소크라테스한테 가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자, 우리 그 다음으로 요거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대표적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소피스트는 많다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랬죠. 그 사람들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소피스트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 저작이 없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물이라든지 당시의 문학 이런 데 이렇게 띄엄띄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소피스트를 미워했단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계승해서. 그래서 대단히 그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박혀 있는데, 자, 그 많은 소피스트들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 기준을 어디를 잡았냐면 교과서를 잡았어요. 우리 교과서에 프로타고라스, 그 다음에 보시면 고르기아스, 우리 제2교재 있죠? 이 교재는 아마 여기까지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소피스트를 좀 보충을 했습니다. 티마이오스래. 트라시마코스, 이게 왜 티라시마코스예요? 다음에 칼리클레스. 우리 교과서는 4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러면 2분부터 좀 볼게요. 시간이 좀 다 돼가긴 하는데. 자, 여기까지만 좀 봅시다.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요거 하나만 보고 좀 쉴게요. 인간 만물 척도설. 인간 만물 척도설. 자, 뭔지 한번 볼게요. 그 교재 12페이지. 교재 1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인간 만물 척도설 있죠? 있죠? 읽어볼게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특징이다. 자, 여러분, 요거는요, 그 이전 자연 철학자들에 대한 반발이에요. 자연 철학자들은 보편적인 자연의 제1원리, 그러니까 존재를 탐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존재자를 탐구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와 존재자는 원래 철학에서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간에 존재와 비존재를 탐구했는데, 그래서 존재와 비존재를 구분할 수 있는 제1원리를 탐구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프로타고라스가 뭐예요? 그런 뭐 영원불변한 그런 거 없고, 있다. 그러니까 존재냐 비존재냐에 대한 판단은 각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개인이 존재와 비존재의 판단의 중심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 A가 존재한다라는 판단이 있고 A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에요. 홍길동은 A는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김병찬은 A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판단은요, 지금 만물척도설의 그 인간 만물척도설에 따르면 이 판단은 판단자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이야기예요. A는 홍길동에게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김병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의 진위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에게는, 김병찬에게는 그 판단이 참이고 홍길동에게는 그 판단이 참이라는 이야기. 이게 인간 만물 척도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인간 만물 척도설이 상대주의 인식론을 함축하고 있는데 존재와 비존재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인식 주체인 각 개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자연의 제1원리 이런 거 우리 있지도 않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개인이다.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존재와 비존재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인식 주체인 각 개인이고, 세계에 대한 각자의 인식은 각자에게 참이다. 여러분들 중 어떤 분들은 외계인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외계인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판단한 건 그 사람에겐 참이다. 참이다. 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인 판단이에요. 참인 판단은, 원래 진리는 참인 판단이에요. 조금 더 현대인식론의 용어로 따지자면
정당화될 수 있는 참된 믿음이에요. 정당화될 수 있는 참된 믿음인데 그게 진리예요. 정당화돼. 예를 들어 여러분들 판단할 때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무엇을? 이게 판단이에요. 외계인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이 참이어야 하고 그리고 정당화될 수 되면 요건 진리예요. 진리인데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인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상대적 타당성만을 가진다. 보편 타당한 진리, 영원 불변하는 진리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상대적이고 가면적이고 인식의 진위를 판별해주는 객관적이고 보편적 기준은 없다. 그런 거 없다. 자, 요게 프라타고라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이거 뭐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더니만. 자, 윤리학적 입장 한번 봅시다. 자, 요거만 보고 좀 쉽시다. 자, 도덕의 토대는 개인 혹은 사회의 주관적 신념이다. 무슨 말이죠? 아까 우리 이미 윤리학적 상대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을 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도덕적 가치, 도덕적 관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의 기원을 어떤 자연에서 끄집어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불변하는 자연, 어떤 영원 불변하는 뭐 어떤 것으로부터 끄집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 규범도 예를 들어 자연법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덕 규범들 있잖아요. 뭐 도덕 원리들이 있잖아요. 그걸 자연의 이법으로부터 가지고 오잖아요. 하기 때문에 자연의 이법이 보편적이고 영원 불변한 것이라면 그것에서로부터 우리가 연역해내는 것들 있잖아요. 얘도 보편적이고 영원 불변하단 말이에요. 도덕의 기초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윤리적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프라타고라스의 입장에서는 아주 신성하고 영원불변하고 절대적인 기원이 없어요. 도덕은 전부 개인 혹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그것에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신념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회든 간에 어떤 한 개인이라도 태어나서 어떤 경험을 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신념들이 달라지겠죠. 사회도 마찬가지죠. 풍토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독특한 신념이 형성되고 거기에 기초해서 도덕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주관적인 신념이라 그랬죠. 이 신념들 사이에 우열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신념이 진리고 어떤 신념이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도덕 체계 이런 거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도덕 체계들의 진위와 우열을 판단하는 보편적 기준 이런 것도 없다. 대신에 뭐만 한 개인 혹은 한 사회가 수용하고 있는 도덕적 지식 혹은 도덕 규범의 체계는 그 개인 혹은 그 사회에는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쉴까요? 자, 보통 1시간 정도 하고 10분 정도 쉬거든요.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분 쉽시다.